작년 8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샘인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조금 더 표시를 해보자면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뭐 정말 많이 빠졌을 때였는데요. 많이 빠졌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종목은 언젠가 매수하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왜 더 빠질 수밖에 없는지, 왜 빠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왜 반등을 언젠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언젠가라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이 종목은 최근에 고객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델 포트폴리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6만 300원에 편입이 되어 있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고 없이 청산될 수 있으면 먼저 고지해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한샘. 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죠? 가구잖아요. 한샘 가구. 근데 가구를 만든다라고 딱 생각을 했다면 뭐가 딱 와야 됩니까? 치명적인 경쟁자. 이 땅에 없었던 이케아라고 하는 정말 거대 공룡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케아 이전의 세상과 이케아 이후의 세상이 종목의 주가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항상 그런 재료에 의해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케아라는 회사가 이 가구 업계에서 상당히 많은 시장을 막 파먹으면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한샘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게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포카판에서도요. 상대편이 너무 높은 패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로우판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한샘도 로우판으로 도망가는 것을 전략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케아에서는 할 수 없는 인테리어 부분을 강화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인테리어 쪽으로 강화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인테리어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당히 경기 순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인테리어는 돈이 좀 있어야 지금 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불황의 말단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경기가 좋아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매출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한샘의 최근의 그 어떤 시황을 보면 그 인테리어 쪽에서의 상당 부분 결손이 계속 누적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집을 인테리어를 좀 가볍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가구 견적을 제가 받았어요. 한샘은 아닙니다만 다른 대기업의 가구 견적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최상층이기 때문에 보통 집보다도 층고가 한 20cm 정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표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표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은 공간으로 한 20cm가 정말 흉물스럽게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지만 그런 죽은 공간이 생긴다라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을 포기하고 일반적인 그 개인 기업하고 제가 이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표준화 때문에 사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표준화가 어디 있어요? 생긴 대로 맞추는 게 인테리어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소위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을 수 없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가 하락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대기업이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 받아봤던 것이 대기업 인테리어에 대한 견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한다면 조금 믿음을 갖거든요. 개인적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되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뭔가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만 축적이 된다면 그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가 소위 진입장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남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뭔가 진입장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으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입의 시기는 뭐에 의존하라고요? 네, 드림팀이나 그 외 패턴 분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 분석이 바라보는 방향과 시황이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됐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하나 설명을 드리죠. 지금까지 제가 예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CEO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는 체킨스 오실레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OBV라고 하는 기술적 지표를 만들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체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OBV의 약점을 보완을 해서 CEO라는 것을 만듭니다. OBV는 아시다시피 이게 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특성상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결코 상승하지 못한다는 그런 기술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CEO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혹은 횡보할 때도 뭔가 매집 세력이 있다면, 은밀하게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다면 CEO의 고개는 쳐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제가 이 종목을 언젠가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언젠가가 바로 언제냐?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CEO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던 시기를 세로선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세로선이 보이시나요? 네, 세로선이 지금 보이시나요? 어이구, 안 보이나요? 자, 여기를 한번 요 세로선 오른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요 밑에 있는 CEO는 아주 가파르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예술적 분석편에서 CE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저점은 DMI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고점은 스토캐스틱이 잘 안다. 하지만 고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신호가 있을 수 있으니 CEO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CEO는 그저 동의를 구하는 정도의 별 신통력이 없는 기술적 지표로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 명령 체계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점은 DMI가 가장 제일 잘 알려주고 고점은 스토캐스틱이 잘 알려주지만 횡보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은 단연코 CEO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횡보를 하는데 CEO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다면 분명히 여기 어디선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CEO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삼성전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2017년도 작년 말고 재작년 겨울에 11월 달인가 12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 이후로는 반도체는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 주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한 주 전이니까 2주 전이겠죠. 2주 전부터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기분 나쁘십니까? 예전에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시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저는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해가 질 수도 있는데 해가 날 것 같으면 그거 해가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역할이지 언제쯤 해가 뜰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이 종목은 좋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다행히도 정말 하루 빼놓고는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에 CEO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CEO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세로선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로선 이후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다가 이런 거대한 음봉들이 쾅쾅 떨어집니다. 공포심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CEO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고개를 쳐들고 있나요? 아니면 쳐받고 있나요? 들고 있죠. 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주가는 비록 떨어지고 있지만 뭔가 스마트머니라고 볼 수 있는 큰 돈들은 이 종목을 매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시황은 이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언제 살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왜 제가 굳이 이걸 1월 9일부터 좋게 봤느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편입을 시작했느냐라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CEO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CEO로서는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표들과의 어떤 그 균형을 좀 봐야 되는데, 스토캐스틱도 분명히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떨어지는데 스토캐스틱의 엉덩이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게다가 중요한 것, 제가 매수 금지 구간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었죠. ADX가 가장 높고 마이너스 TI, 플러스 TI의 배열로도 있으면 그걸 역배열이라고 하고, ADX가 30 이상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건 철저하게 매수 금지 구역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매수 금지가 언제 풀렸어요? 정확하게 바로 8일 날 팔렸습니다. 1월 8일 날. 1월 8일 날 매수 금지 구간이 풀리면서 이런 CEO나 스토캐스틱의 모습을 보면 1월 9일부터, 저는 이미 시황은 좋게 보고 있었으니까 1월 9일부터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구나. 요 날이죠. 요 날부터는 기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실 기술적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2주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올 구정 때 여러분들 한번 투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